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1일 특강 하는 날입니다. 1일 특강. 1일 특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수업합시다. 오늘 1일 특강. 1일 특강은 이론 정리입니다. 문제 정리가 아니고 첫 번째 이론 정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7월 달부터는 계속 문제풀이 수업만 하거든요. 7, 8, 9, 10 이렇게 넉 달 동안 이론 수업이 아니라 문제풀이 수업을 합니다.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 장점은 당연히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니까 지금 시점은 이론 정리하셔야 될 때가 아니라 문제풀이 하셔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가 항상 집토끼, 산토끼 얘기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 하다 보면 안다 모른다의 구분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론 수업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물어보면 뭘 이해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딱히 말은 못하지만 뭔가 이해는 된 것 같고 그죠? 예. 문제풀이는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틀리다 맞다의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만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를 자꾸 찾는 거죠. 모르는 문제를 산토끼를 막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제 산토끼 막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기존에 알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점점 까먹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작 이제 심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평소에 계속 맞추던 내용인데 막상 풀려고 보면 이 답을 못 체크하겠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토끼 다 날린 겁니다. 그래서 1일 특강의 목적은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다지기 하신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 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지문 정리를 할 거예요. 지문 정리. 지문 정리. 작년에는 사실 요약 집안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걸 좀 보강을 많이 해서 지문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둘 중에 하나 고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나데이 법비죠. 나데이 법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됩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상향녀가 됩니까? 하향녀가 됩니까? 하향녀가 되죠. 이건 몰라요? 집토끼 다 날아간 겁니다. 지금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녀가 됩니다. 하향녀가.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상향녀가라고 나올 겁니다. 상향녀가라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볼펜을 쓰지 않습니다. 볼펜을 쓰지 않고 연필로. 연필. 각종 연필이나 샤프 같은 거 됩니다. 그죠? 네, 샤프. 이런 것들로 답을 제가 불러드리면 지문 정리할 때 가볍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체크를 하셨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여가지? 하향여가지. 뭐 넣으면 안 된다. 상향여가 나오면 안 된다. 그 시험에서 뭐로 나올 거다? 상향여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1일 특강 자료는 집에 가서 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참 좋은데 계속 연필로 하다가 시험 막판에는 볼펜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볼펜으로. 자, 그럼 요거는 진짜 하향여가 맞다 이제. 상향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다가 시험 이렇게 한 3, 4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형광펜 처리하는 겁니다. 답에다가 형광펜 처리를 딱딱 해주면 그러면 이제 좀 임팩트가 생기겠죠. 예, 하향여가지 절대로 상향여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틀리게 나올 부분도 눈도장을 찍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다. 이렇게 지문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게중심을 이론 쪽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문 정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10시부터 5시까지만 일단 수업을 진행할게요. 10시부터 5시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거기서 전체 범위, 전 범위에 대한 이론 정리와 뭐까지 끝낼 거냐면 지문 정리까지를 다 끝낼 거예요. 지문 정리까지를 다 끝내시고 그럼 1시간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은 1시간 동안에는 이론은 빼고 지문 정리만 1시간 동안 쭉 한번 해드릴게요. 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지문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우리가 부동산 학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그걸 왜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냐면 일단 이론 정리를 쭉 끝내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한다는 측면도 있고 간혹 이제 특강을 하다 보면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에이씨 집에 가자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주 방지용으로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엑기스만 딱 뽑아서 지문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상당히 편안하게 먹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확실한 60점을 지킨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고 요걸 60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로 60점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특강을 우리가 전체 과목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교재가 이렇게 새로운 교재가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딱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자꾸 이제 교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고민에.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 정리해 드리면 부동산 학계로는 앞으로 주교재, 그러니까 이론 관련한 주교재는 일일 특강 교재만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문제풀이 하다가 아니면 뭐 공부하시다가 좀 깊이 있게 보고 싶다 그러면 기본서나 요약집을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것도 잡았다 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 주교재는 일일 특강 교재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없는 내용 다 있겠지만 혹시 없는 내용은 여기다가 보충을 해서 넣고 시험장 갈 때까지는 요 교재를 계속 반복하신다 하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 생활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론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하고 지문 정리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론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 어떤 것들이 있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지문들 중에 틀리게 나오는 지문을 배제하고 맞는 지문을 찾는 연습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물론 출발할 때 표정은 상당히 비장하게 출발합니다. 지금 표정이 막 근데 말만 해봐 내 다 이해버리겠어 하는 표정으로 임하다가 점심 먹고 한 3시, 4시 되면 또 눈 힘 풀리고, 그죠? 예, 먼 산 보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집중력을 갖다 계속 살리셔야 됩니다. 살리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평소에 그 대답하는 성격이 아닌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죠? 나는 평소에 대답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으면 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시험 막판에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금방 시간 갑니다. 금방. 그러니까 특강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특강이 상당히 힘들고 지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특강이야?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어떻게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그렇게 힘든 거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하루에 총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 임해주시면 이 시간들이 정말 값진 시간, 보람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오늘 이후에는요. 당연히 부동산 학개론을 하루 만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만에. 오늘 8월 8월 31일입니까? 네. 3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부동산 학개론 하루 만에 본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부동산 학개론 하루 만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부동산 학개론에서 중요한 지문들은요. 1시간만 해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을 볼 건데 순서는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할 테니까 순서는 제가 조정하는 순서에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교재 페이지 21쪽으로 갑니다. 21쪽. 순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투자를 먼저 할 거예요. 투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들어갑니다.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금융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도요. 그 쓸데없는 거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투자 평가 수요 공급을 필두로 해서요. 금융 정책을 받고 나머지 위주로 공부하시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재 페이지 21쪽 첫 번째 투자론 첫 번째 나오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22번 테마죠. 22번 테마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일. 요거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지총절을 깔아요. 그리고 지총절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총은 총 자본 수익률, 전체 투자 수익률이고 저는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금리 이자인데 여기서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를 구분하려면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 자본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의 순서면 정의 지렛대예요. 요 반대 경우면 부의 지렛대고 여기 싹 다 같으면 영의 지렛대 또는 중립적 지렛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에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를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지총절을 세팅해 놓고 방향이 요 방향이면 정의 지렛대, 요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 같으면 영의 지렛대. 계산 문제는 제가 오늘 반드시 풀어봐야 될 계산 문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계산 문제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들만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풀 때도요. 아무 행동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모든 계산 문제 밑에다가 해설을 다 넣었어요. 해설을 다 넣고 정답까지 넣었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면 막 제가 계산 문제 풀이하면 막 쓴다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계산 문제의 틀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안 와닿는데 이제부터는 계산 문제를 그냥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계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밑에 해설 다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자, 지분 수익률 구하는 게 계산 문제로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지분 투자액분에 전체 투자액이 아닙니다. 지분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에다가 이자를 빼주면 돼요.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올 때는 크게 두 개로 나옵니다.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1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6천만 원 빌려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비율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건 이제 대부 비율이 50%다, 뭐 80%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죠. 부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하락하는 거고 영이 지를 때는 그것마저도 같은 경우고 여기는 없지만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도 같이 커질 수 있다 하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포인트 점검으로 가보도록 하죠. 포인트 점검. 자, 비교는 꼭 해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묶어두시고 1, 2, 3번 묶어두셨으면 정의 지뢰 때, 부의 지뢰 때, 영의 지뢰 때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1번, 2번, 3번에 답이 다 똑같아요. 자,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1번 답도 지분, 총자본, 저당의 순서고 2번 답도 지분, 총자본, 저당의 순서고 3번 답도 지분, 총자본, 저당의 순서입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정의 지뢰 때, 부의 지뢰 때, 영의 지뢰 때인데 답이 똑같을 수가 있어. 부동호 다르잖아요. 부동호 다르니까 지총저, 지총저, 지총저 그냥 세 개 순서대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도 지총저를 깔아놓고 부동호 방향으로 정의 지뢰 때인지 부의 지뢰 때인지 영의 지뢰 때인지를 구분하시고 4번과 5번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 계산 문제는 딱 두 개의 유형밖에 없습니다. 지뢰 효과는 계산 문제 딱 두 개만 공부하세요. 첫 번째, 총 투자액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은 1억입니다. 1억. 100만 원짜리 100장. 차입금은 6천만 원. 자기자본 4천만 원. 8%로 1년간 순영업소득이 800만 원일 때 1년간 가격 상승률이 2%일 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실판 한번 보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보세요. 1억짜리 부동산을 산대. 1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8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가 있대. 근데 내 돈은 4천만 원이고 은행 가서 6천만 원을 빌려왔대. 금리는 8%래. 그럼 이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원래는 내 돈 4천만 원 분에 내 돈 4천만 원 분에 전체 번거 800에다가 68에서 48에서 이자를 빼주면 돼요. 그럼 480을 빼주면 되지. 그럼 320이 되어가지고 48에 32에서 8%가 정답이 됩니다. 원래는 8%. 근데 이 문제에서는 8% 그러면 큰일 납니다. 원래는 8%가 맞아. 근데 이 문제는 8%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유는 가격이 2% 올랐다라는 말에 주안점을 두시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은 얼마짜리죠? 1억짜리죠. 1억짜리 부동산이 2% 오르면 나는 돈을 얼마 더 벌 수 있어요? 200을 더 벌 수 있죠. 그럼 결국 가격 상승률 2%를 가운데다가 딱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없었으면 그냥 8% 하고 마는 건데 가격이 2% 올랐다. 그럼 총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480을 빼면 520이 되고요. 요거는 13%가 됩니다. 이 문제 정답은 1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가격 상승률 처리해 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금액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비율로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가볼게요. 차입 자금을 활용해서 갑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은 15%, 금리는 10%다.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이 50에서 80%로 높아진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는가? 칠판 한번 보죠. 특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15%입니다. 15%. 금리는 10%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 비율이 50%에서 80%로 높아진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지분 투자액분해입니다. 지분 투자액. 그럼 남의 돈이 50%다. 그러면 퍼센트 떼어버리고요.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남의 돈은 50이면 내 거 얼마죠? 내 거 50이에요. 50. 전체 번개 얼마다? 15. 여기서 빚을 갚아야 돼. 빚을. 50에 10%만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50에 10%는 얼마죠? 5지. 50에 10% 모르시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죠? 50에 10%는 5지. 그럼 5를 뺀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20%가 나옵니다. 10이 나오니까. 연습 한 번 더 할게요. 대부 비율이 80%다. 그럼 내 거 얼마? 내 거 20. 전체 벌어들인 거 15. 80에 10이니까 8을 빼야 되겠지? 그럼 요거는 35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걸 물은 게 아니고 이게 50에서 80으로 가면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에서 얼마로 가느냐? 20에서 35로 간다. 그럼 정확히 몇 퍼센트 포인트가? 15% 포인트가 상승하게 된다. 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5% 포인트가 상승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하나 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대부 비율이 50에서 80으로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뒤에 가면 나오는데 무슨 비율이? 대부 비율이 커지면 방금 우리 자기 자본 수익률 했습니까? 예,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근데 대부 비율이 커지면 지분 수익률만 커지는 게 아니고 지렛대 효과는요? 지렛대 효과 커져요. 금융적 위험은요? 커져요. 대부 비율이 커지면 은행에서 돈을 많은 비율로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금리가 높아지고요.
맞아요? 예. 우리 부동산 수요 증가 요인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수요 증가 요인.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됩니까? 선호도 증가되고 인구 증가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 번제 가격이 하락,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 요거 받고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부동산 말고 투자할 때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대체 투자 시장이라 그래요. 그쪽이 불황이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그럼 요구 수익률을 기비용이라고 하거든. 기비용이 작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마지막으로 대출 기간이 길어지고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 대부 비율이 커지면입니다. 대부 비율이 커지면 뒤에 나온 애들이 뭐든지 간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싹 다 커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험 지문에서 대부비율이 커진다는 말이 뜨고 뒤에 작아진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대부비율이 커지면 지렛대호가, 지분 수익률, 위험, 금리, 그 다음에 수요 모두 다 커진다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렛대호과의 이론은 이거다. 이론은 이건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지총절을 구분해가지고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를 판단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2개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형은 금액으로 주는 경우. 금액으로 주는 경우는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중간에 가격 오른 거 플러스 주는 거. 비율로 나왔을 때는 퍼센트 다 떼버리고 대부비율이 50이면 내 거 50, 80이면 내 거 20, 전체 번거 위치시키고 빌린 돈에 이자율 때려가지고 그만큼은 빼준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번외로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비율이 커지면 뒤에 나오는 애들 싹 다 커진다 하는 내용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른쪽. 23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자, 이론 정리 깔끔하게 한번 할게요. 이론은 가볍게 합니다. 무겁게 말고요. 가볍게. 포인트 점검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할 겁니다. 알겠죠? 예. 1번. 위험과 수익의 측정. 먼저 수익의 측정은요. 기대 수익률로 구해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의 밑줄 한번 해볼까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옆에 어떻게 구한다고 돼 있어요? 곱해서 더한다. 쌤 뭘 곱해서 더하는데 곱해서 더할 게 좀 이따 보면 알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확률에다가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요거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뭐죠?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질문. 변이계수는 수익 측정하는 거다, 위험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싶은 위험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뭐 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당연히 위험을 측정하는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좋고요. 그 옆에 위험 단위당 수익은 변이계수를 뒤집은 거야. 그러면은 위험분의 수익이니까 클수록 좋다. 그래서 변이계수랑 위험 단위당 수익은 역수관계에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에 2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일단 사금법인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상의 위험은 시운 위치,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이고 금융적 위험은 두 글자가 꼭 나와야 돼. 부채.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 할 필요 없는데. 동그라미 할까봐 내가 부채를 휴먼 예체로 진하게 해가지고 예. 부채만 나오면 금융적 위험이다. 그냥 보면 되는데.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는 거고 인플레 이건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플레 위험은 동열과 구매력 위험이고요. 얘는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더 달라 그래요. 먼저 대출 기관들은 이자를 더 달라 하면서 변동이자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수익을 더 달라 그래요. 요구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원래 요구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인데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예상 인플레까지 더해져요. 더하는 만큼은 플러스 되는 거지.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이 떨어져서 하게 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대출자 변동이자율, 요구 수익률의 상승, 요거랑 그다음에 매칭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황금성이 떨어져서 야기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OX.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금융적 위험이 아니에요. 유동성 위험이고요. 부채를 썼을 때 금융적 위험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는 것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한다. X예요. 그건 사업상 위험이 아니에요. 법적 위험이고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인플레 따로 하나 공부해 두시고 사금법인류 오른쪽과 왼쪽 매칭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틀려요. 내려오실게요. 총위험 더 중요하죠.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모든 기업에 영향을 다 미치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체계적 위험은 못 피하니까 감수하죠. 감수하면서 수익을 더 달라고 해.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상쇄. 비례관계거든요.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 이때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비체계적 위험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체계적이면 제거할 수 없다. 얘도 많이 나와요. 얘도. 체계적이면 얘는 인플레, 이자율 변화, 경기 변동 등이고 비체계적이면 얘는 종업원의 파업, 법정 문제, 영업 경비 변동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읽어볼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때도 무슨 위험만? 그렇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위험을 다 제로로 만드는 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론 정리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밑에 포인트 점검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점검 갈게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 사업상 위험 나옵니까? 아무래도 기업부터 미음까지를 묶으셔야죠. 기업부터 미음까지를 딱 묶으시고 첫 번째 글자 뭐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법적 위험 들어가야 되고 됐어요? 예. 사업상 위험은 옆에다가 시운, 위치 그러니까 시장, 운영, 위치적 들어가면 되고 금융적 위험은 꼭 떠야 될 단어가 뭐야? 부채, 부채지. 인플레 이건 따로 기억하자 그랬어. 대출자는 무슨 이자율? 변동. 이 고정으로 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예. 요구수익률은 만다. 상승, 상승.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낮은 환금, 환금성이 떨어져서 하게 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총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합인데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체계적 위험부터 쭉 한번 해결해 볼게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 피할 수 없는 거.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 앞에 거.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할 때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은 갑니다. 요거는 개별 기업. 피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파업이나 경비 변동. 그다음에 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하려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기셔서 3, 4번. 자, 3번에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모. 4번에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모. 기대 수익률 네모. 그리고 3, 4번을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거 두 개 유형을 꼭 기억을 하세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건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요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곱해서 더한다 그랬죠? 예, 그럼 먼저 3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3, 4, 12. 그럼 이거 1.2%야. 맞아요? 예. 그 다음에 5, 8에 40. 이거 4.0이야. 맞아요? 예, 플러스. 요거는 2.6입니다. 맞아요? 요거 다 더하면 돼요. 요거 다 더하면 7.8%가 나오겠지. 맞아요? 두 개 곱해가지고 그거 더하면 기대수익이 나옵니다. 가장 쉬운 유형이 이런 유형이에요. 7.8 찾아내는 거. 근데 4번이 나오면 조금 골치는 아픈데 뭐 그렇게 많이 골치 아프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약간만 더 걸립니다. 자, 그럼 요건 한번 해볼게요. 비중이 20%, 30%, 50% 돼 있습니까? 예, 20, 30, 50이고 오른쪽에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예, 두 개 나왔는데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재빨리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니까 나누기 때리면 얼마? 5. 12니까 2 때리면 5. 6. 또 12니까 2 때리면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곱하면 됩니다. 2, 50, 1.0. 3, 6에 18, 1.8. 5, 6에 30, 3.0. 맞아요? 예. 뭐 이거는 5.8%. 이렇게 해서 답은 5.8%. 그래서 기대 수익률 관한 문제는 그냥 곱해서 더하게 만들어주면 땡큐 하고 문제 풀면 되고 곱해서 더하려고 했더니 여기 숫자가 안 나왔어. 그럴 때는 보통 반반 주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이때에서 구하는 유형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량에 들어가셨을 때는 오늘 1일 특강 할 때 나왔던 계산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1일 특강 할 때 나왔던 계산 문제들은 다 암기를 하세요. 암기. 암기라는 건 이제 뭐 이해고 나발이고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를. 문제까지 다 암기 해놓고 숫자만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유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계산 문제 두 번째였고요. 24번 수익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도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아까 제가 곱해서 더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익이에요. 동의어가 내부 수익률. 얘는 누가 곱해서 더하든지 간에 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내부 객관적. 근데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줘야 돼. 얘는 포기되는 수익률이라서 네 글자로 기회비용이라 그래.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각기 다를 거 아니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됐습니까? 예. 얘를 위험 조정률, 할인율, 외부 수익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 구하는 공식 한번 해볼까요? 예.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플러스 그 다음 뭐 예상 인플레이션율 하다가 혹시 가치 상승분이라는 단어가 뜨면 뭐 해준다? 마이너스 해준다는 겁니다. 다 더하다가 가치 상승은 빼준다. 요구 수익률은 뭐 다른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다 더하다가 가치 상승분만 빼준다. 맞죠? 예. 근데 그 밑에 투자 균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칠판 한번 보죠. 자,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기대가 더 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되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뭐 한다고요?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떨어져요. 그럼 첨과 끝만 연결합시다. 지금 기대가 컸어, 작았어? 컸어. 그럼 얘는 좀 있으면 뭐 해준다? 하락해준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균형까지. 그럼 대답 한번 해볼래요? 기대가 작아. 기대가 작으면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기대가 뭐예요? 상승해요. 어디까지? 같아지는 균형까지. 그래서 머릿속에 기대가 컸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뭐 해주고 하락해주고,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상승해준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죠. 자, 동일한 위험을 던졌습니다. 동일한 위험을 던져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각기 다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위험 추구형. 얘는 위험 관련해서는 산전, 수전 다 겪은 놈이죠. 이놈한테 똑같은 위험을 던지면 그 위험이 커 보여, 작아 보여? 작아 보이니까 낮은 수익을 요구해요.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위험 회피형이 있죠, 회피형. 회피형은 동일한 위험을 던져도 그 위험이 엄청나게 커 보여. 따라서 무슨 수익을 요구해요?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험 추구형은 수익을 아무래도 좀 덜 요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회피형은 수익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다르고요. 추구형은 낮은 수익을, 회피형은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투자가치, 시장가치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죠.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주관적인 가치는 무슨 가치예요? 투자가치. 객관적인 가치는 시장가치. 특정 투자자가 사용했을 때 값어치는 무슨 가치? 투자가치. 시장에서 교환되는 값어치는 시장가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투자가치, 객관적이다 시장가치. 특정 투자자가 사용했을 때 값어치 투자가치, 시장에서 교환됐을 때 값어치 시장가치. 누가 클 때 투자냐면 투자가치가 클 때 투자예요. 누가 클 때? 투자가치가 클 때. 이때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누어요. 뭐로 나눈다?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눈다. 맞아요? 예. 요구수익률을 세 글자로 할인율이라 그래요. 그럼 할인율과 요구수익률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자, 위험이 커져요. 위험이 커진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거 맞습니까? 예, 요구수익률이 커져요. 그럼 할인율도 커지는 거 맞네? 같은 말이니까. 그럼 분자가 커졌어, 분모가 커졌어. 분모가. 그러면 투자 가치는 뭐 하는 거죠?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하향 조정됩니까? 상향 조정됩니까? 상향 조정됩니다. 다시.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투자 가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올 때 맨날 요구 수익률이 하향 조정된다고 나와요. 맨날 낮은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나와요. 맨날. 이건 뭐 틀리게 나올 때 뭐 법칙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되고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니까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포인트 점검에 가서 점검을 좀 받아봐야지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점검 받으러 갑시다. 점검. 자, 투자의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는 건 요구 수익률이에요. 기회비용이 요구 수익률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 기대 수익률은 내부예요. 기대가 내부라는 거 중요합니다. 기대는 내부, 기회비용은 요구. 됐어요? 예. 기대 수익률은 누가 곱해서 더하든지 간에 차이가 없어.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야.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됐습니까? 예. 3번에 기억 니은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당연히 아는 거겠지만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기억의 기대가 크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기대는? 이게 중요합니다. 기대가 하락된다. 처음에 기대가 컸었잖아요. 기대가 하락된다고요? 어디까지? 투자 균형까지 하락합니다. 균형까지. 됐어요? 예. 그럼 그 밑에 건 쉬워지지 뭐. 기대가 작죠? 그럼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기대는 상승. 어디까지? 균형까지. 4번 이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제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고 이를 위험 조정률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럼 빈칸을 메우시면 첫 번째는 시간 대가 위에 무위험률, 위험 대가 위에다가는 위험 할증률, 거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 5번과 6번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과 6번. 자, 동일한 위험일 때 위험 회피형이 많은 수익을 요구해요. 누가요? 회피형. 회피형이 많은 수익을 요구하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됩니다. 더 달라고 하거든 항상. 그럼 6번은 위험 추구형은 더 적은 수익을 요구해요. 추구형은.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회피형이 더 요구한다? 가파르다. 추구형이 덜 요구한다? 완만하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이거. 7번.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할인율이 적용돼요? 맨날 시험에 나와요. 요구 수익률이 그럼 무슨 조정되는데? 상향 조정됩니다. 맨날 나와요. 투자 가치는 많은데 하락합니다. 하락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른쪽으로 갑니다. 25번. 25번.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교재가 우리 특강 1일 특강 교재가 참 좋은 교재예요. 이 교재가. 그러니까 이 교재는요.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이론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신비의 교재입니다. 신비의 교재. 여러분들 이 교재만 잘 열심히 보셔도요. 그냥 명확하게 내용 정리가 되는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걸 뭔지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론 수업이 단점이 뭐냐면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몰라도 뭘 모르는 게 정확히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건데 포인트 점검을 받아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는 곳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신비의 교재입니다. 이런 교재를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확실하게 개념이 명확하게 서는 그런 신비의 교재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치 제가 약장사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약장사가 아니고 진짜 좋은 교재라는 겁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 한번 잡숴봐. 놀라운 경험. 다음 날부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25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저기 전에 위험 처리하고 위험 관리부터 한번 해보죠. 위험을 처리할 때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 회피라고 하기도 해요. 예. 수익을 가능한 한 어떻게? 낮게 예측하는 것을 보수적 예측이라 그래요. 3번 아까 했죠. 위험할수록 무슨 할인율을 적용하시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데만 투자할래? 제외해. 수익을 낮게 예측해 볼래? 보수적 예측. 됐어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볼래? 위험 조정 할인율. 그 밑에 더 중요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방금 했던 거예요. 안전한 데만 투자할래? 하면 회피. 준비금, 충당금 설정하는 건 보유. 제3자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임대료, 아니요. 그러니까 네, 말 좀 할게요. 예. 임대료 상승, 보험, 하청, 리스, 수압, 변동금리, 선분양, 이런 것들은 전가. 민감도 분석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건데, 민감도 분석은 두 개 단어는 꼭 나와야 돼. 뭐를 변화시켰을 때?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그 투자의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 하고 얘는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거 회피. 준비금, 충당금 보유. 민감도 분석은 통제, 그 외에는 전부 다 전가. 전가는 예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건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왕 포트폴리오를 짜서 효과를 크게 하려면요, 자산수가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고요.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집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부동산 때문에 지역별로 수익이 다 다르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유형별로 수익이 다 다르죠.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부동산 뜨고 용도의 다양성 뜨면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은 같을 거다, 다를 거다. 다를 거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내려오실게요.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똑같아요. 누구랑? 투자 비중이랑 뭐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누구랑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 투자 비중과 수익률 때문에 결정이 되지 총 투자 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상관계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그 굵게 되어 있는 거 다 읽으시면 돼요. 비체계적, 이 말이 안 나오면 안 돼.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임이 완전 되고, 상관계수 플러스 1이면 전혀, 위험이 전혀 제거되잖아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전혀 없는 거네? 예,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닌데. 플러스 1이면. 오랜만에 왔어요. 왜 그래? 자, 상관계수 플러스 1이면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는 건 맞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에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뭘 때 효과가 없는 거지?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는 거지 플러스일 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절 보세요. 상관계수 0.8 효과 있어 없어? 있어. 작아서 그렇지. 0.99 있어. 작아서 그렇지. 그럼 대답하세요. 플러스 효과? 있고 플러스 1이면 효과? 없고. 다시 뭐이면 제일 좋고? 마이너스 1이면 제일 좋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크고 플러스면 효과가 작다는 말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상관계수 플러스면 효과 있어 없어? 있어. 플러스 1이면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좀 묶어주셔야 돼요. 4번, 5번, 6번.
묶어주셨으면 칠판 한번 보시죠. 자,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보는 그래프니까 잘 봐야 됩니다. 세로축은 수익, 가로축은 위험. 자, 같은 값일 때 위험이 낮은 게 위험 높은 걸 지배해요. 얘가 얘를 지배해요. 같은 값일 때 수익 높은 게 수익 낮은 걸 지배해요. 그럼 대답하세요.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많은 게 좋고 낮은 게.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높은 게. 얘들을 뭐라 부르냐면, 자, 따라하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시작. 얘들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시켜볼까? 얘는 효율적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 되려면 집합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연결했다는 말이 나와야 돼.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우상향하는 모양이죠? 얘는 비례 반비례? 비례. 자, 요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위험만 감소되지만 얻고자 하는 수익이 커지면 부담이 될 위험도 커진다.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돼요. 무슨 곡선이요? 무차별 곡선은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예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맞아요? 예.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위험 좀 돌려버리는 거죠.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선이 두 개가 나와요. 어떤 선이냐면 효율적 전선 선이 있고요. 무차별 곡선 선이 있습니다. 두 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선은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선은 무차별 곡선. 그냥 생으로 그냥 우상향하는 선은 효율적 전선. 아래로 볼록한 선은 무차별 곡선.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은 효율적 전선. 그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라는 거네. 예. 투자들이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선은 무차별 곡선. 아직 한 번도 시도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지문이 나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효율적 전선은 아래로 볼록하다. OX. X. 효율적 전선은 아래로 볼록하지 않습니다. 효율적 전선은 그냥 우상향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게 있긴 한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합니다. 근데 제가 장담컨대 효율적 전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면 O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O 하냐면 아래로 볼록 임팩트 있거든. 임팩트 있거든. 어서 주워 들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면 요거 맞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두 선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놈이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 점검에 가서 점검 좀 받아봅시다. 우리 점검을 받아봐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못하고 있다면 뭘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가볼게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반대로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특히 수익의 최소 추계치를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항상 수익 옆에는 보수적인 말에 나왔을 때는 낮게 또는 최소. 알겠어요? 비용은 뭐하게? 높게. 그래서 답은요, 첫 번째 줄에 수익은 낮게요, 비용은 높게요, 수익은 최소요. 됐어요? 예, 2번.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 이거 아까도 했던 건데 높은 할인율 하시고요. 동의어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에 무슨 조정이에요? 상향 조정. 기억나시죠? 앞에서 했어요. 3번. 회피. 회피는 수익이 많은 자산. 확실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확실한 자산. 뭐라고? 수익이 확실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을 회피라 그래요. 보유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준비금, 충당금, 이런 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가 있죠? 전가는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 쓰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써봐요, 이거. 한 5개.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임대료 인상, 보험, 하청, 리스, 스왑, 그 정도? 임대료 인상, 보험, 하청, 리스, 스왑. 선생님 좀 천천히 불러줘. 왼쪽에 있어, 왼쪽에. 예, 왼쪽에 가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예. 통제. 통제는 민감도 분석인데 민감도 분석은 2개 단어는 꼭 나와야 돼. 첫 번째,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옆에 뭐야?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와 결과치는 꼭 나와야 돼. 7번. 포트폴리오는 무슨 투자에서? 분산 투자에서 무슨 위험 제거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편익을 얻으려는 최적의 자산 비합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8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비중하고 수익률 때문에 결정이 되지 총 투자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전혀 없어요. 총 투자 금액.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아니고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짜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자산수 많을수록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입니다. 상관계수 값 낮을수록입니다. 예. 낮다는 말은 이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플러스면 효과 있어 없어? 예?
있어요. 플러스 1이면 없고 플러스와 플러스 1은 다릅니다. 예, 그 밑에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서 선택된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아직 선이 나오면 안 돼요. 아, 성격 급하지. 선은요, 집합이 나와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성격 급한 사람 좀 참았다가 이번에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효율적 전선입니다. 선 이제 나옵니다. 다시.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시킨 것 효율적 전선. 그러니까 봐요. 포인트 점검해 보니까 다 걸리잖아. 아까 고기 끄덕끄덕하면서 수업 들었는데 모르잖아. 이 모르는 거야 이거. 효율적 전선이에요? 예. 효율적 전선 것들은 전부 다 그 아래 것들을 지배해요. 아래 것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이 낮은 수익을 지배하거든. 아래 것들 지배합니다. 예. 모양은요? 우상향. 의미는요? 비례해요. 그냥 우상향이에요? 예. 그럼 13번에 가시니까 위험에 대한 투자들의 태도는 뭐로 표시될 것? 무차별 곡선. 위험 혐오적이라면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그냥 우상향.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 됐습니까? 이 두 놈이 많은 점에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접하는 점이지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접하는 점으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6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더더군다나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절대로 저희 특강교재 이상을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특강교재 이상을 강의해 봤는데 효과도 별로 없어. 효과도 별로 없어. 요거는 철저하게 오늘 특강하는 자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철저하게 포인트 점검에 있는 내용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제는 그 안 되는 거는 포기합시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 포기합시다. 되는 것만 합시다. 집토끼 지킵시다. 산토끼 잡으러 다니지 말고. 산토끼 잡고 집에 가고 뭐 토끼 다 날아가고 없어. 다 도망가고 없다니까. 알겠죠? 산토끼는 잡기가 어렵잖아. 산토끼 얼마나 잡기 어려운데. 잡지 마세요. 잡지도 못해. 알겠죠? 예. 지금 보세요. 나도 잡으려고 노력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못 잡아. 그리고 또 잡고 와봐야 집토끼 다 날아가고 없다는 것이 그때는. 자, 갑니다.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과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세 가지씩은 구분합시다. 미래가치 공식 구하는 공식 세 가지 뭐죠? 일시불에 내가, 연금에 내가, 감채, 기금. 요 세 개는 미래가치죠? 예. 현재가치를 구하는 공식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일시불에 현가 또 연금의 현가 또 저당상수가 됩니다. 이때 1원 N년 후 1원 N년 후 일시불에 내가 됐죠? 매년 1원씩 N년 후 연금에는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채기금 1원을 현재로 땡겨와 일시불의 현가 매년 1원씩을 다 환원시켜와 연금의 현가 차입한 다음 상환해 나누는 원리금 저당상수가 됩니다. 이때 일시불의 내가고 일시불의 현가 역수 맞습니까? 역수 중요합니다. 연내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리잖아. 1년 안에 감기 한 번씩 다 걸리. 연내 뭐 걸려? 감기는 언제 걸려? 연내에 걸리고. 연현은 뭐야? 저상. 요거 역수입니다. 역수. 그래서 1내 1현, 연내 감기, 연현 저상. 한 장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24쪽. 24쪽에 가시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채 서비스액. 자, 동의 한번 얘기해보죠.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다 같은 말인데 그때 써먹는 공식이 칠판. 그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상수예요. 뭐라고? 저당상수. 그럼 칠판 보시고요. 은행 가서 빌려온 돈이 부채 맞습니까? 여기다가 저당수를 딱 곱해. 뭐 곱한다고요? 딱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맞습니까? 예, 그럼 자 대답하세요. 뭐 곱하기?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액이다. 맞나요? 그럼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채를 구하려면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딱 나눠주면 돼. 맞아요? 예.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문제. 그 소득이 7천만 원인 사람이 있대. 7천만 원인 사람이. 그리고 DTI가 60%래. 그리고 저당상수가 0.1이래. 0.1이래. 이 사람 은행 가서 얼마를 빌려올 수 있습니까? 차입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대답하세요. 차입하는 돈은 부채인가 부채 서비스액인가? 부채예요. 빌려온 돈이 부채고 갚는 돈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니까. 자, 빌려오는 거 부채, 갚는 거 부채 서비스액. 근데 우리 DTI가 뭔지 알아야 돼. 7번 보세요. DTI는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맞아요? 그럼 대답하세요. 원리금 상환액은 빌려오는 건가 갚는 건가?
갚는 거지, 갚는 거지. 그럼 갚는 거를 뭘로 나눠줘야?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 부채가 나오지. 그럼 일단 대답하세요. DTI 몇 프로? 60%. 그러면 소득이 7천만 원이라 그랬지. 76에 42, 4,200이지. 질문 드립니다. 4,200은 갚는 건가 빌리는 건가? 갚는 거라니까. 원리금 갚는 거라니까. 빌리는 거랑 갚는 거랑 몰라요? 빌리는 건 빌리는 거고요. 예. 갚는 거는 갚아 나누는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다가 빌리는 건 빌리는 거고 갚는 건 갚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4,200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 나왔어요? 얼마 차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부채 서비스가 얼마를? 4,200을 저당수로 꼭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 나와요. 빌린 돈은 얼마? 4억 2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DTI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암산으로 풀어요. 암산으로. 자, 암산으로 풉니다. 소득 9천. 아직 안 했어. DTI 50%. 50%. 그럼 답은 4억 5천이 됩니다. 95, 45, 4,500이지. 4,500은 갚는 거잖아. 그럼 뭐로 나눠줘야? 저당사수로 나눠줘야지 얼마? 4억 5천. 다시. 소득 3천만 원. DTI 60%. 이렇게. 36에 18. 1,800이 나오지. 1,800은 갚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뭐? 저당 상수. 빌려온 돈 얼마? 1억 8천. 이 DTI 문제는 앞으로 암산으로 풀어버리시면 암산으로. 왜냐면 저당 상수가 대부분 0.1로 나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다시 하지 맙시다. 알겠죠? 예. 소득 6,200. 절단 낫지. 6,200. DTI 편하게 해줄게. 편하게. DTI 50%. 저당수 0.1. 그러면 얼마? 3억 1천. 3억 1천이 빌려올 수 있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50을 때리면 3,100이 나오지. 3,100을 저당수 나눠줘야 돼. 예, 그래서 다른 건 됐는데 우리 동그라미 2번에 가시니까 부채 구하는 공식 나옵니까? 부채 구하는 공식은 뭐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 그 옆에다가 크게 DTI 딱 적어놓으세요. DTI. 동그라미 2번은 DTI에 써먹어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DTI를 통해서 원래 구하는 금액은 갚는 건가 빌리는 건가? 갚는 게 나와. 그 갚는 걸 반드시 뭐로 나눠줘야?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 빌리는 게 나온다고. 알겠죠? 예,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DTI와 연관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LTV는 중요하지 않고 이번 시험에 DTI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DTI 반드시 나와요. 몰랐어요? DTI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 DTI 반드시 나옵니다. 만약 이번 시험에 DTI가 안 나오면 지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아마 미안할 일은 없을 거예요. DTI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습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나온다. 대신 안 나오면 미안하다. 근데 사과 미리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너 시가 어떻게 되느냐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미리 다 사과해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 사과해놨습니다. 그 밑에 가시면 잔금하고 잔금 비율 구하는 거. 나는 할 말이 있어요. 테이프 감아서 보여주면 되거든. 테이프 감아가지고 보여주면 전부 다 사과 다 해놨어요. 자, 잔금하고 잔금 비율.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나온다면 진짜 미안해요. 예. 자, 제발. 잔금은 이제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해주면 공식만 알면 돼요. 잔여기간. 연금 현가 쓴다는 거.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정기간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요게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1억을 빌리고 20년 동안 돈을 갚아 나간다. 저당 상수는 8%다. 근데 이 부동산을 5년 후에 처분할 거다. 5년 후에 처분할 거다. 이때 잔금하고 잔금 비율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원리금부터 구해야 돼요. 원리금은 제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빌린 돈에다가 저당수를 곱하면 된다 그랬거든. 1억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800이지 뭐. 맞죠? 곱하기 뭐 때리고 연금의 현가계수 때리고. 맞아요? 잔여기간 전체 몇 년 중? 5년 지났잖아. 남은 게 몇 년? 15년. 그 경우는 계산을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800 곱하기 1억 곱하기 8% 때려가지고 원리금 800 구하고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15년 때려주면 돼요. 잔금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연금 현가계수 20년 분해 연금 현가계수 15년 하시면 돼요. 정기간이 몇 년이고 20년이고 남은 기간 15년. 그러니까 퍼센트 구하라는 비율은 분모분의 분자 형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돈 구하라는 잔금은 돈이 나와야 돼요. 800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잔여기간 해주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잔금과 잔금 비율 구하는 것까지를 여기 시간과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잡겠습니다. 포인트 점검에 가서 점검 좀 받아봅시다. 우린 지금은 점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
폰트 점검. 이거는 쓰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가치 계산 공식은 일내, 연내, 감기 하시면 되고 집에 가서 해봐요. 현재가치 구하는 공식은 일현, 연현, 저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니까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줄 내려오니까 10년 후라는 말이 있습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5억이 중요합니까? 매년 5%씩이 중요합니까? 5억이 중요합니다. 매년 5%씩은 그 칼로 오려내버리시기 바랍니다. 5억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5억 한 번 나왔죠? 10년 후 나왔죠? 이거는 일시불에 내깎겠습니다. 연금 아닙니다. 이거. 매년 5%씩 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이자리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 얼마 나왔어? 5억. 몇 번 나왔어? 한 번. 그리고 N년 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불에 내깎겠어요. 조심하세요. 그 포인트 점검 해보니까 곳곳에서 허점 투성이들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4번. 융자 원금, 즉 부채에다가 뭘 곱하면 그렇지. 저당 상수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잖아.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제가 동의가 뭐라 그랬어요?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랬어요. 원리금 다 구할 수 있어요. 저당 상수는 원금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리금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내려올게요. 미상한 대출 잔액 계산할 때 뭐 쓰느냐? 이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씁니다. 공식은 뭐냐? 기억, 니은 묶을까요? 기억, 니은 묶고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잔금은 이렇게 구해요.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잔여기간만 하시면 돼요.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잔여기간. 잔금 비율은요. 연금의 현가 계수 정기간 분의 연금의 현가 계수 잔여기간. 위에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잔금 비율. 잔금은 갚은 돈이에요? 갚지 않은 돈이에요? 갚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환된 게 아니고 미상환된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잔금은 미상환된 거다. 역수관계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현가, 감채기금계수 역수는 연금의 내가, 저당상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번 1억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야 될 금액 나옵니까? 요거 중요한데요. 일단 8번 9번을 좀 묶어볼래요. 8번 9번 묶었습니까? 예. 앞에다가 역수라고 한번 써보세요. 역수. 이게 역수 문제를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러면 자 1억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야 될 금액 구할 때는요. 1억 곱하기 감기 쓰면 돼요. 1억 곱하기 뭐라고요? 감기. 근데 이랑 똑같은 말이 있어. 1억 나누기 연내. 1억 곱하기 감기랑 1억 나누기 연내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채기금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내가 계수거든요. 그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 곱하기 그 공식 해야 될 자리에 나누기 뭐 해도 돼? 역수 해도 관계없다는 거지. 곱하기 그 공식 해야 될 자리에 나누기 역수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지. 한 번 더 연습합시다. 그 밑에 5억 빌렸대요. 상환해야 될 원리금 구한대요. 그럼 여기다는 5억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저당 상수를 해야 되는데 요 자리에 5억 나누기 연금의 현가 계수에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차례대로 불러드리면 1억 곱하기 감기나 1억 나누기 연대나 똑같다. 됐어요? 5억 곱하기 저상이나 5억 나누기 연현이나 똑같다. 됐습니까? 예. 참고로 10번에 1에서 잔금 비율 빼면 그냥 상환 비율 나와요. 1에서 상환 비율 빼면 잔금 비율 나오고 하나에서 그걸 빼면 나머지 그게 나오는데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좀 해두세요. 우리 결혼해서 A 더하기 B 하면 1이 나오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 하나, 둘, 셋. 자, 대부 비율이란 거 알고 계세요? 지분 비율이란 거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방금 했던 거. 상환 비율이란 거 알고 계세요? 잔금 비율이란 거 알고 계세요? 예. 마지막으로 기반 비율과 비기반 비율이. 이런 것들은요. 2개를 더하면요. 각각 1이 나와요. 2개를 더하면 1이 나온다고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2개를 더하면 1이 나온다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 나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7번 1에서 지분 비율 빼면 뭐가 나온다? 대부 비율. 1에서 대부 비율 빼면 지분 비율. 이렇게 나와요. 다시 1에서 상환 비율 빼면 잔금 비율. 1에서 잔금 비율 빼면 상환 비율. 1에서 기반 비율 빼면 비기반 비율. 1에서 비기반 비율 빼면 기반 비율. 그럼 대답 한번 내볼래요? 대부 비율이 40%면 지분 비율은?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대부 비율이 35%면 지분 비율은? 점점 어려워지죠. 대부 비율이 27이면 그 지분 비율은? 예? 73. 대답 못하는 사람 나오잖아 봐. 상환 비율이 30%면 잔금 비율은? 70%. 상환 비율이 90%면 잔금 비율은 10%.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서 1에서 뭘 빼서 나머지가 나오는 것들은요. 2개를 더해서 1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딱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좀 쉬었다가 현금 수지 측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